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내림낚시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약 5회에 걸쳐서 쟁비와 채비를 꾸리는 방법, 또 찌맞춤하는 방법, 현장에 나가서 떡밥을 달아서 실주로 투척을 하고 고기를 잡아서 뜰채에 담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것은 아주 개괄적인 내림낚시 전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개괄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과연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또 고기가 안 나올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들보다 유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현장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수조를 통해서 실험을 병행하면서 여러분께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은 없는지, 또 그동안에 잡지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낚시가 마찬가지로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좋은 포인트에 앉아야 되고, 또 지부가 많이 돼 있다고 하면은 많이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잡아내기 위해서는, 또는 남들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포인트라든지 집어를 빼놓고 내림낚시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찌를 어디에 맞춰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결국 얼마나 예민하게 사용할 것이냐, 즉 내림낚시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얼마나 예민하게 맞췄느냐 그렇지 못하냐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히나 찌맞춤에 있어서는 얼마나 예민하게 맞췄느냐, 예민도가 중요한데, 이 예민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예민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어떻게 해야만 예민한 찌맞춤이 되느냐, 자, 그러려면은 그거를 이루고 있는 결정짓는 요소들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예민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크게 이제 제가 쭉 적어봤는데,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크기의 개념, 또 하나는 길이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민도를 얘기할 때 요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 요 중에서도 요거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잔존부력. 자, 근데 요 크기의 개념은 결국 이거는 힘입니다. 힘. 몇 그램의 힘으로 입질을 했을 때 과연 찌가 움직여줄 것이냐, 입질을 할 것이냐, 찌가 움직여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 힘을 결정하는 거는 첫째는 잔존부력. 요 잔존부력은 결국 이게 찌맞춤입니다. 맞춤과 목수 조절입니다. 플러스 목수 조절. 맨목에 맞춰서 맨목을 내놓고 쓸 거냐. 요 부분이, 그래서 잔존부력을 많이 남길 거냐, 적게 남길 거냐, 마이너스 찌맞춤으로 갈 거냐, 플러스 찌맞춤으로 갈 거냐, 그 부분이 잔존부력이 되겠습니다. 요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크기의 개념의 예민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의 점성 저항입니다. 이거는 물이 찌라든지 채비를 잡고 있는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찌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찌 중에 크기를 작용합니다. 크기. 결국 부력이 큰 찌는 몸통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에 잡고 있는 면적이 커집니다. 여기에 나머지 원줄이나 목줄 이런 소품들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걸 굵게 쓰면 점성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찌톱의 표면 장력입니다. 낚시를 할 때 요 물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은 탑뿐입니다. 탑. 근데 그 물 표면이 잡고 있는 장력,
물 표면이 잡고 있는 장력이 표면 장력인데 그 바닥 낚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인데 사실은 이 표면 장력은 내림 낚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주 가는 0.5에서 0.7mm 정도 솔리드를 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은 중축 낚시에서 쓰는 튜브를 쓴다면 굉장히 요거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림 낚시에서는 아주 가는 솔리드를 쓰기 때문에 요 부분은 거의 솔리드이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요즘 유행하는 PC무크라든지 또는 튜브를 쓴다면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 바늘을 쓰게 되는데 고기가 두 바늘을 다 먹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바늘을 먹습니다. 그랬을 때 남아있는 한 바늘의 무게가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실험을 통해서 고기가 한 바늘을 먹었을 때 왜 나머지 한 바늘 무게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올림 낚시라면 이 봉돌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물었을 때 이 바늘 무게가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이 바늘을 들어줘야 되니까 무게감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내림 낚시에서는 이걸 이렇게 밑으로 당기는 개념인데 이 바늘 무게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도 작용을 하는데 특히나 물의 점성 저항 이 부분은 대부분 찌를 작게 쓰시고 또 찌탑도 솔리드를 쓰기 때문에 2번, 3번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크기의 개념에 있어서는 잔존부력과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를 어떻게 상쇄시켜버릴 거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힘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g의 힘이 작용했을 때 찌가 움직일 것이냐 그 예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힘만 있으면 무조건 찌가 움직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납이 있고 채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림 낚시가 움직이는 구조는 미끼가 여기가 있어서 고기가 이걸 먹었을 때 요거 움직였다고 해서 반드시 찌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찌가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편납과 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원줄이 팽팽하게 긴장도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목줄은 긴장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미끼를 바늘을 움직였다고 해서 반드시 편납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미끼는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사각지대입니다. 만약에 고기가 미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줄만 펴지고 편납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개념이 목줄의 긴장도입니다. 목줄이 사선을 그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긴장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예민할 수도 있고 예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목줄이 쫙 사선을 안 그리고 펴져 있다라고 하면은 0.1cm만 움직여도 당겨져서 찌가 반응을 보이겠지만 만약에 목줄이 사선을 그리고 있다면 1cm를 움직여도 찌가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예민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크기의 개념과 길이의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민도를 생각할 때 요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십니다. 잔존부력, 찌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 잔존부력과 그 다음에 저항, 물의 저항, 표면 장력, 또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1, 2, 3, 4가 다 합쳐져서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에 의해서도 길이는 결국 위치의 개념입니다. 위치의 개념. 몇 센치를 움직여야만 미끼를 당겨줘야만 찌가 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보면은 크기의 개념과 길이의 개념 요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예민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좀 전에
내림낚시의 예민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설명드릴 때 크기에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왜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가 중요한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바늘 위치에 따른 예민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입니다. 똑같은 찌를 똑같은 찌 맞춤으로 해서 바늘을 두 바늘 다 띄웠을 때, 그리고 한 바늘만 띄웠을 때, 또 이건 한 바늘 떴다는 얘기는 한 바늘은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바늘 다 바닥에 닿게 해놨을 때 찌나 찌 맞춤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로 쓸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찌를 구목에 맞춰놨습니다. 구목. 제가 빨간 목이 나오도록 구목에 맞춰놨는데 똑같이 맞춤 목수는 구목입니다. 똑같은 찌에 똑같이 맞춤 목은 구목에 맞춰놓고 여기에 일정한 힘, 즉 입질이 가해졌을 때 가상 입질을 해보겠습니다. 가상 입질. 원래는 가상 입질을 바늘을 당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바닥이 닿은 상태에서는 그런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을 제가 좀 썼습니다. 편법을 좀 써서 지금 제가 이걸 편납을 조그맣게 말아 갖고 왔는데 약 0.5g 정도, 0.5g 정도 나가는 겁니다. 자, 요거를 탑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빨간 목수가, 두 번째 빨간 목수가 9목입니다. 9목입니다. 자, 9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바늘은 두 바늘 다 중층에 떠 있는 겁니다. 두 바늘 다 뜨게 만들었습니다. 1번 실험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 조그만 편납을, 자, 요 탑에, 요 무게 편납을 한번 탑에 얹어 보겠습니다. 자,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놔보겠습니다. 자, 쭉 바늘이 내려가고 찌도 내려갑니다. 한번 툭 쳐보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조금 수면에 나올 정도,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거는 두 바늘이 뜬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거의 0.5목 또는 1목 내지 0목 정도, 0.5목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거의 탑, 남아있는 잔존무력 탑을 다 내린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바늘이 떴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찌 맞춤을 전혀 변동시키지 않고 이 찌에 그대로 바늘만 이동을 시켜서 길이만, 목줄 길이, 원줄 길이만 조정을 해가지고 한 바늘을 바닥에 닿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바늘이 바닥에 떴을 때, 지금 한 바늘은 바닥에 닿고 한 바늘은 떴을 때입니다. 이 부분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찌의 찌 맞춤은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단차를 약간 벌렸고 또 안정적으로 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서 밑에 바늘, 긴 목줄에 제가 기우개를 달았습니다. 가짜 미끼를 달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목이 나오게, 이렇게 구목이 나오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구목이 나온 겁니다. 분명히 첫 번째 거와 같은 찌의 찌 맞춤을 전혀 조정하지 않은 겁니다. 같이 구목에 맞춰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목수도 똑같이 구목에 내놨습니다. 다만 틀렸다는 거는 아까는 두 바늘이 다 떠 있었고 지금은 한 바늘이 바닥에 닿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무게를 한번 탑에 얹어 보겠습니다. 탑에 얹었을 때 이거와 똑같이 똑같은 무게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상황이 틀려지는지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내려가고 있는데 빨간색이 5목입니다. 빨간색이 5목. 그렇다고 하면 약 4목 정도가 노출이 된 겁니다. 4목 정도. 자, 이거는 한 바늘이 바닥에, 한 바늘이 뜨고 한 바늘이 바닥에 닿았을 때는 구목 맞춤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4목. 죄송합니다. 4목만 남았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4목만 남았습니다. 결국 이거는
약 8.5목을 이동을 했고 요거는 5목 정도가 이동을 했습니다. 두 바늘이 떴을 때와 한 바늘이 떴을 때 분명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내림낚시는 자, 한 바늘 뜨는 거는 굳이 내림낚시에서 따진다면 단차 슬로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축낚시고요. 단차 슬로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바늘이 다 닿았을 때, 바닥에 닿았을 때는 구멍이 내놓고 똑같은 무게를 달아주면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바늘이 다 닿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바늘을 안정적으로 다 닿게 하기 위해서 두 바늘에 지우개를 달았습니다. 자, 지우개를 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태에서 찌맞춤 조정을 안 했고요. 목수만 조정을 해서 똑같이 구목이 나오도록 맞췄습니다. 같이 구목이 나왔는데 이건 떠서 구목, 한 바늘 닿아서 구목, 두 바늘 다 닿아서 구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무게를 또 탑에다가 얹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빨간색 구목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탑에다가 얹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려가는데 주황색이면 약 7목입니다. 7목. 그러면 9목이 내려가서 7목이 됐습니다. 자, 7목 조금 더 내려가는데 7목 반에서 7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서 있습니다. 6목 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목 반. 자, 그러면 이거는 내려가서 6.5목에 섰습니다. 같은 찌에, 동일한 구목 맞춤으로 맞춤을 한 상태에서 똑같이 구목을 내놓고, 동일하게 구목을 내놓고 했을 때 그 상태에서 똑같은 무게가 작용을 한 겁니다. 똑같은 힘이 작용을 했을 때 과연 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바늘이 떴을 때는 구목에서 0.5목, 요만큼 끝에가 찰람찰람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8.5목이 움직인 겁니다. 한 바늘이 닿아 있고 떴을 때, 한 바늘은 닿고 한 바늘은 떴을 때는 9목에서 4목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5목이 움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바늘이 다 닿았을 때는 9목에서 6.5목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이거는 2.5목만 이동하게 된 겁니다. 2.5목. 자, 그러면 이 차이를 보면 여기는 약 3.5, 요거는 약 차이가 2.5목 정도 됩니다. 자, 똑같은 한 바늘인데 요 차이는 왜 났느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바늘 하나의 무게가 3.5 플러스 2.5 나누기 2. 그렇게 되면 약 3목이 됩니다. 3목. 바늘 하나의 무게가 약 3목, 젖지 같은 경우는 3목의 부력을 상쇄시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위에 거는 왜 3.5목이 나왔고 밑에 거는 2.5목이 나왔느냐? 위에 쪽으로 갈수록 탑이 가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약 3목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중축 낚시를 할 때는 요 바늘이 떠 있기 때문에 바늘이 나머지 한 바늘을 먹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바늘이 닿아 있을 때는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겨울에 저수온기에 많이 하는 단차 슬로프 낚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게 편납이면 목줄 하나는 길게 놓고 짧은 목줄은 이렇게, 요건 한 10cm에서 15cm 이렇게 짧게 놓고 여기다가 밑밥을 달아서 이렇게 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한 40에서 60cm까지도 길게 놓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거는 긴 목줄은 닿고 짧은 목줄은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 단차 슬로프 낚시,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단차 슬로프가 맞습니다. 단차가 큰 대단차 슬로프 낚시인데 요걸 하는 이유가 붕어가 입질이 약할 때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미끼, 이렇게 확산돼서 떨어지는 미끼 밑에 있는 미끼를 먹는다. 그리고 이 집어제로부터 저수온 개는 좀 많이 미끼가 떨어져 있을수록 경계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들이 요걸 먹는다. 그렇지 않고 요거 바짝 붙여놓으면 불리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이 단차 슬로프가 유리한 거를 단순히 집어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닌 이유가 대부분이 이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 미끼가 계속 서서히 풀어지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의 들어가자마자 확 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 한 바늘만 남겨놓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얘기는 틀린 겁니다. 근데도 저수온 개는 이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두 바늘이 닿아 있는 것보다 한 바늘이 떠 있을 때 그때는 한 바늘이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입질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2.5목밖에 못 움직였습니다. 근데 5목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똑같은 찌맞춤에 있어서 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면 이 두 바늘이 닿아 있는 거는 0.5가 모자라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한 바늘이 떠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 바늘이 떠 있을 때 바늘 위치에 따라서 예민도가 같은 찌맞춤, 같은 목줄을 내놓더라도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늘 크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바늘 크기에 따른 예민도 실험입니다. 우리가 큰 바늘도 쓰고 작은 바늘도 쓰는데 어떤 바늘을 썼을 때 더 예민한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찌에 지금 바늘만 틀리게 해서 똑같이 구목에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맞춰놨는데 똑같은 찌에 지금 바늘이 요거는 4, 5 정도 되고 요거는 한 7, 8호 좀 무거운 바늘입니다. 무거운 바늘로 일부러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구목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역시 찌목 노출도 구목에 시키겠습니다. 두 바늘 다 바닥에 닿게 똑같이 구목 노출로 목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일한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무게, 힘을 한번 탑에 달아보겠습니다. 달아보겠는데 요거 순서대로 작은 바늘, 요 앞에 있는 작은 바늘에 먼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지금 구목이 나왔습니다. 얼만큼 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눌렀다 놓겠습니다. 약 6목 정도. 구목에서 약 6목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자, 큰 바늘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구목입니다. 그대로 구목. 구목 맞춤에 편납을 달았음에 무게를 가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무게를 달았는데 작은 바늘 달았을 때는 구목에서 6목으로 3목이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작은 바늘을 쓸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큰 바늘을 쓰면 흡입해서 자동 후킹 되는 데는 좋을 수가 있지만 결국 흡입하는 데도 예물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민도에 있어서 이렇게 작은 바늘을 썼으면 3목 정도가 푹 들어갈 수 있는 입질에 대해서 큰 바늘을 쓰니까 꼼짝도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바늘 위치에 따라서 또 바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은 찌맞춤에 있어서도 예민도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민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이 나머지 한 바늘의 무게,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바늘 관련해서 두 가지 실험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많은 분들이 이 바늘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야만
뒤에서 나오는 잔존부력이나 긴장도의 상관관계, 또 종합편에 있어서 내림 낚시를 어떻게 해야만 가장 유리하게 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내림 낚시를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